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원 특수상대성 이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별히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의 속력에 따라서 이 시간하고 길이가 다르게 측정된다는 게 결론이었죠. 좌표계의 요 속력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좌표계의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르기가 되면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매우 작습니다. 빛의 속력에 비해서. 그래서 그 상대론적인 효과가 요 상대론적 효과가 거의 안 드러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달리는 물체에서만 그 효과가 크게 드러나서 시간 팽창과 시간 지연하고 길이 수축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니까 상대론적인 그 효과를 경험하는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 원리였고 상대성 원리. 두 번째는 광속불변이었습니다. 광속불변.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내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관성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관성좌표계가 뭔지 아니까 관성좌표계는 정지해 있는 좌표계 그리고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 그걸 다 관성좌표계라 했죠.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지해 있는 관성좌표계인지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좌표계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자신은 다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좌표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광속불변입니다. 어느 관성계에서 측정하든 빛의 속력은 진공 중에서 C로 일정하다 이거죠. 이게 광속불변입니다. 이 광속불변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죠? 원래 보통 앞으로 V라는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V로 쏘면 이 물체의 속력은 밖에서 볼 때는 2V로 보여야 되는데 보통 물체는 그런데 이게 C로 쏘면 빛의 속력 C로 쏘면 이 빛의 속력은 그대로 그냥 C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광속불변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양한 결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이었는데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관측자에게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었습니다. 왜 이게 두 장소라는 말을 넣냐면 한 장소에서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는 어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그거는 어느 관성계에서 보든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는 다 동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들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은 누가 봐도 동시지만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측자에게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주선 한가운데서 여기서 빛이 빵 발사합니다. 여기는 한가운데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 있는 민수가 보든 영희가 보든 다 동시였죠. 동시에 빛이 팍 출발한 거였죠. 근데 여기 서로 다른 두 장소에 민수가 볼 때는 얘가 같은 거리만큼 빛의 속력 C로 이동하니까 얘는 민수가 볼 때는 동시 도달입니다. 동시 도달. 하지만 영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빛이 빵 출발하고 나서 요 뒷부분은 이게 V로 이렇게 가니까 뒷부분 앞으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검출기가 먼저 오는 거죠. 앞에 있는 검출기는 일로 도망가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출발한 빛이 요 뒤로는 이만큼만 가면 만나는 거고 앞으로는 이만큼이나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입장에서는 뒤쪽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고 앞쪽 검출기에 나중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관측자에 대해서 여기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요 좌표계는 이 관성계는 시간도 똑같이 은수 시간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은수가 1, 2, 3, 4 시간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1초의 간격이 은수의 1초 간격이나 민호의 1초 간격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서로가 정지해 있을 때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속력 V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은수의 관성계에서 살펴볼 때는 은수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자기가 관측자니까 자기는 정지해 있고 민호가 이쪽으로 V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민호의 시계가 여기 민호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은수의 시간이 1초 간격이 이 정도라면 자신이 측정한 은수가 볼 때 자기 시간 간격이 이 정도다. 민호의 시간 간격은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게 1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4초 갈 때, 은수가 4초 갈 때, 민호 시계를 바라보니까 민호 시계는 1초, 2초밖에 안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바늘 시계도 4초 갈 때 얘는 2초밖에 안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호의 시간은 다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민호가 밥 먹는 것도 엄청 천천히 먹고, 말할 때도 은수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민호 우주선의 길이가 원래 길이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죠? 수축합니다. 공간이 수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공간 수축은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공간만 수축하고 그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의 공간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민호의 입장에서는 은수가 왼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은수는 그렇다고 진술을 합니다. 민호는 은수야 네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은수는 아니야 민호야 네가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도대체?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증명이 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민호 입장에서는 은수가 이렇게 가는데 역시 민호 입장에서는 아까 은수가 느꼈던 거 반대로 느끼는 거죠. 자기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고 민호 자기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고 은수의 시간이 이만큼 느리게 갑니다. 1초 간격이 엄청 크고 민호는 자기는 1, 2, 3, 4, 5 이렇게 가는데 은수는 1,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은수가 홀쭉해졌습니다. 행성도 홀쭉해졌고 그래서 서로가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뮤온 입자로 같이 설명을 해봤죠. 그래서 뮤온의 수명은 매우 짧은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였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지구까지 올 수 있냐? 10km로 이동해야 지구로 올 수 있는데 얘가 자기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680m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근데 어떻게 올 수 있냐? 뮤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은 그대로 갑니다. 고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2 곱하기 10-6승초 되면 자기는 죽습니다. 하지만 지구하고 뮤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길이 수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소미 동안 짧은 거리 이동하게 되는 거고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뮤온과 지구 사이 거리는 그대로 고유 길이 10km 그대로 있습니다. 고유 길이 그대로 있지만 뮤온의 시간이 엄청 느리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엄청 빠르게 움직이니까 0.998C로 움직이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니까 뮤온의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는 여기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엄청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긴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그때 동안 긴 거리가 이동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뮤온 입자로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활용된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와 관련된 겁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냐면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입니다. 알겠죠?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 증가,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길이는 짧아지고 질량은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에 대해서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이 세운 그 고전 역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입니다. 물체의 고유한 양. 빅뱅이 일어나고 물체에 부여된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상태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양이 되는 거죠. 얘가 빠르게 움직이든 느리게 움직이든 뭐 정지해 있든 이 질량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 질량이 변한다는 생각은 절대 우리가 하지가 않죠. 어떻게 질량이 변하냐?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요 질량이라는 것도 운동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다. 그럼 운동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빛의 속도 빛의 속력 C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에서 기준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빛의 속력이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 우주가 만들 때 이미 딱 세팅되어 있는 건 뭐냐면 빛의 속력 너는 얼마 딱 세팅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시간, 거리, 질량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다다 움직이는 거죠. 그에 맞춰서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럼 이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유럽의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지역, 여기 보면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지역에 요 지금 하얗게 원을 그려놓은 게 이게 입자 가속기입니다. 여기 보면 반지름이 4km 이상이고 둘레가 한 28, 여기 보면 27km.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세 나라를 아마 관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 100m 땅속에 둘레만 27km.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입자 가속기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서 양성자를 보내서 이 양성자를 엄청 빠른 속도로 이 관을 따라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두 개를 빵 충돌해가지고 우리 학교 건물만한 건물만한 거기 현미경을 통해서 말이 좀 웃긴다 그죠? 우리 학교 건물만한 요 디지털 카메라로 요 충돌한 장면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튀어나오는 파편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을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가 뭔지 찾아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 둘을 부딪혀서 깨기 위해서는 양성자를 엄청나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가속시켜야 됩니다. 거의 0.998, 이것도 998c 정도로 가속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속을 시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속시키다 보면 언젠가 빛의 속도가 다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가속을 시켜도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양성자가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려면 양성자에 일을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 힘을 줘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주면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건 당연한 우리 앞에 배운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빨라지면 내가 양성자에게 일을 해준 만큼 속력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를 보면 내가 해준 일만큼 여기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여기서 바뀐다는 거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일을 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이 바뀌는데 그럼 여기는 질량이고 이건 속력이었습니다. 질량하고 속력 중에 뭐가 바뀝니까? 당연히 속력이 바뀌는 거죠. 점점 빨라지는 거죠. 내가 일해주면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빨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준 만큼 속력이 안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일을 해준 만큼 확 증가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증가가 조금밖에 증가 안 난다는 거죠. 거의 조금밖에. 조금 증가.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한 일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여야 되는데 근데 속력은 증가 안 했다.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질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와, 이게 좀 신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정의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다른 걸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을 해준 만큼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처음 속력이 느릴 때는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요 속력 증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다면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질량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질량이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은 점점 커집니다. 질량은 점점 커지다가 그럼 점점점 질량이 커지면 질량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거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이걸 다시 속력을 증가시키려면 빛의 속도로 만들려면 그럼 나는 무한대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무한대의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빛의 속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고 그런 큰 힘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보다 절대 빠를 수가 없다는 거고 질량이 없는 물질들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빛은 질량이 없이 빛의 속도로 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일해준 만큼 이제는 속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 이걸 아인슈타인이 식으로 다 계산하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식이 뭐냐?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 MC 제곱, E는 MC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이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꼭 E는 MC 제곱, 질량 에너지 등가, 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런 걸로 구글 검색, 인터넷 검색을 네이버 지식인 하지 말고 구글 검색을 해서 전문적인 글들을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E는 MC 제곱. 이건 무슨 뜻이냐? 요 에너지랑 요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으려면 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빛의 속력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요걸 매개로 해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은 에너지니까 빛이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이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즘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고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면 그 보존 안 된 에너지는 질량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질량 보존 법칙,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 법칙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질량이 보존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냐?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에너지는 E는 mc제곱이라고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얘가 가진 에너지는 mc제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질량은 언제 측정한 질량일까요? 이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일 때 측정한 질량일까? 아니면 정지했을 때 측정한 질량일까? 그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질량이라고 해서 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요 질량이 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지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정지 질량은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보통 표시를 M0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정지 질량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그럼 정지 에너지는 뭐냐?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E0는 M0 C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제로를 빼고 바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정지 질량, 이건 정지 에너지입니다. 결국은 물체가 가만히 있어도 정지해서 가만히 서 있어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 전체 에너지는 mc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그럼 mc제곱만큼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도 가지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것대로 정리해보면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요 mc제곱인데 얘는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가질 거고 그쵸?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얘의 운동 에너지 말고 얘가 원래 정지했을 때 가진 에너지 그럼 정지 에너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움직이는 물체라는 거는 정지 에너지에다가 그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물체의 총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 m 빼기 m0의
C제곱 이렇게 새롭게 운동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 정의였는데 이제는 운동 에너지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 m을 여기가 빛의 속력보다 엄청 적을 때는 이 호식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바뀌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우리가 어디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융합 에너지에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 4개가 수소 원자 핵 4개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고온 고압에서 응축돼서 합쳐져서 이게 헬륨으로 땅 바뀝니다.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핵 4개, 수소 원자 핵이라면 양성자죠. 양성자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뀝니다.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로 바뀌었으니까 이 4개의 질량하고 요 1개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4개의 수소 원자 핵 질량은 4.032U. 요 U는 원자의 질량 단위입니다. 요거는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이 4개가 이 헬륨 1개로 바뀌었는데 이거의 질량은 4.003U입니다. 왜 다른가요? 다릅니다. 질량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질량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정지 질량을 보니까 정지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걸 보니까 그 차이만큼 요 가로 나는 이 가가 뭐겠습니까? 에너지겠죠. 그렇죠? 그 차이만큼 빛과 열로 에너지로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요 두 개의 질량 차이, 요 두 개의 질량 차이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 차이를 다른 말로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결손. 부족해졌다, 빠져나갔다. 그렇죠? 질량 결손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델타 M의 질량 결손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한 요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서 핵융합로에다가 넣어서 핵융합 발전을 하게 만들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물레방 같은 걸 막 풍차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를 뭐라 하냐면 핵융합로라고 부르죠. 핵융합로. 그렇죠? 이 핵융합로 속에서 핵융합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핵융합로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K스타라고 있습니다. K스타라는 핵융합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K스타에서 실험을 이제 8월 3일부터 다시 이제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요 실험이 세계적인 실험이 되고 세계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K스타에 관련된 자료들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관심 있는 사람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핵분열 에너지입니다. 핵분열도 마찬가지로 핵분열 시 우리 말하는 원자력 발전이 이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원자력 발전의 핵분열 발전에 쓰이는 원소는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원자 핵입니다. 우라늄 원자 핵인데 우라늄 235번입니다. 235번. 그럼 이 우라늄 235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원자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막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으니까 플러스 청력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양성자를 붙여주는 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중성자인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강한 힘이 강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꽉 묶어줍니다. 됐죠? 하지만 이건 불안불안해서 조금만 충격을 탕 받으면 이게 두 개로 팡 쪼개지는 거죠. 이게 지금 양성자가 막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를
개수를 다 더한 값을 뭐라 그러냐면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서 그냥 양성자, 중성자 개수만 알면 이 원자 핵의 질량을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를 다 합치면 그걸 질량수라고 그러고 요 원소 기호 쓰고 왼쪽 위에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는 뭐 쓰냐면 원자 번호.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 양성자 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우라늄은 92번입니다. 92번. 양성자가 92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양성자가 92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라늄 235라는 거는 요 우라늄 235에 92라는 거는 양성자가 92개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양 더하기 중이 235개라는 뜻이죠. 그럼 중성자는 총 몇 개입니까? 235개 빼기 92개가 되겠죠. 143개의 중성자를 가지는 우라늄 원자 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엄청 느린 열중성자, 느린 중성자를 땅 부딪히면 이 우라늄 원자 핵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를 딱 하게 되면 중성자 한 개가 더 들어오죠. 그럼 그때 막 흔들립니다. 얘가 흔들리다가 분열이 빵 이런 두 조각으로 탁 쪼개지는 거죠. 하나가 크립톤으로, 하나는 바륨으로. 크립톤은 92, 질량수가 90이고 바륨은 질량수가 141입니다. 됐죠? 그러면 질량수가 141이고 90이니까 요걸 합치면 얼마입니까? 233이죠. 그럼 합치면 141 더하기 92 하면 233입니다. 질량수가 질량수가 235였는데 이제 질량수가 23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중성자가 이제 몇 개가 모자란 거죠? 2개 모자면 2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성자 1개가 더 있었고, 그럼 총 중성자가 여기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라늄에서 지금 중성자가 2개가 모자랐죠. 여기 결과 보니까. 그럼 총, 요 분열하면서 중성자가 2개 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던 애가 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반응 전에는 중성자가 총 아까 143, 우라늄 143개에다가 느린 중성자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총 중성자가 144개였는데, 여기서는 예, 우라늄만 한번 따져보면, 중성자 따지지 맙시다. 질량수로 봅시다. 질량수가 235에다가 중성자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질량수는 236 됐겠죠. 236. 근데 여기서는 질량수가 233입니다. 그러면 3개가 차이 나죠. 3개. 그렇죠? 3개가 차이 나고, 여기 보니까 양성자 수를 보니까 양성자 수는 36 더하기 56 하면 92입니다. 그럼 양성자 수는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는. 그럼 대신 질량수가 3개가 모자란다는 말은, 3개가 차이 난다는 말은 중성자 3개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면 엄청 빠른 중성자 3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 중성자들이 다시 다른 우라늄 원자 핵과 부딪히게 되면 얘들이 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이때 핵 분열할 때 에너지가 팍 나오고 이때 또 팍 나오고 이 에너지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이 급속도로 일어나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이게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에너지는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로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는 우라늄하고 중성자 요 두 개 합친 질량하고 크립톤 바륨하고 3개의 중성자 합친 요 질량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질량이.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이렇게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냉각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안 나요. 여기 감속제라고 있습니다. 감속제 등등 원자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의 구조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원자력 발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꼭 찾아서 한번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에너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쌤이
학습지에 나눠줬던 문제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이 해설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같이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우주선 A하고 B가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좌우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0.6c로 운동하고 하나는 0.3c로 운동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우주정거장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주정거장은 정지해 있는 관성계죠. 정지한 관성계. 여치는 이제 우주정거장은 자기가 정지했다고 보고 A랑 B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주정거장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에서 B 쪽으로 레이저 빛을 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얼마? C입니다. C. 누가 봐도 C. 빛의 속력 물어보면 C. 무조건 C인 거죠. 그 다음에 P가 측정한 요 길이는 얘들의 길이가 L로 똑같습니다. 얘는 빠른데도 L이고 얘는 좀 느린데도 L로 측정됩니다. 근데 자기 왜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수축한다 그랬죠. 길이가 수축됩니다.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수축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주선 A가 훨씬 더 많이 수축된 거고 B는 우주선 A보다 덜 수축됐죠. 근데 훨씬 많이 수축된 거나 덜 수축된 거나 P가 측정할 땐 길이가 똑같이 측정됐다는 거는 얘를 정지시켜버리면 얘를 정지시켜서 고유 길이를 측정하면 고유 길이를 측정 딱 해보면 누가 더 길다는 거죠? A가 더 길다는 거죠. A는 원래는 엄청 길었던 애인데 엄청 빠르게 가니까 요만하게 보이는 거고 얘는 조금 덜 길었던 애인데 좀 덜 빠르게 가니까 요 정도로 보이는 거. 얘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고 얘는 길이 수축이 조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파악이 되면 문제는 바로 풀리겠죠. B에서 측정할 때 레이저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 레이저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한다? 무조건 C입니다. 그죠?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크다. 아까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P에서 측정할 때, 요 P가 볼 때, 우주선 정거장에서 볼 때, B 시간이 A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 아니죠. 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지연 효과는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랬죠. 이거는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측자 A에 대해, 이제 얘가 주인공 관측자 A에 대해서 B가 탄 우주선은 0.9C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주정거장은 정지했습니다. 정지. 그럼 A랑 우주정거장은 다 같은 관성계라는 거죠. 여기서 빛을 쏩니다. 역시 이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겠죠. 그럼 A가 바라볼 때 요 B 우주선의 길이인 L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A가 측정할 때, 요 A가 측정할 때 우주선 길이는 L이라고 했습니다. L. 그럼 이거는 고유 길이는 반드시 얘보다 크겠죠. 원래 이게 얘를 정지시켜 놓으면 길이가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빠르게 달리니까 얘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죠. 축소되는 겁니다. 공간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 고유 길이는 L보다 작다가 아니라 A보다 큰 거죠. L보다 큽니다. B가 측정할 때, 우주선 안에 있는 B가 측정할 때 A 시간이 B 시간, 자기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죠? 자기는 정지했고 A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A가 움직이네? 그러니까 A 시간은 느리게 가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A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B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나 B가 측정할 때나 같죠? 다 C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END 것이 정답이겠네요. 쉽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문제가 간단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질량 에너지 등가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다음은 핵반응 AB의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뭔지 하나는 핵분열이고 하나는 핵융합인데 뭐가 핵융합일까요? 그죠? 요 수소랑 중수소 두 개가 모여 중수소랑 삼중수소 이 중이랑 중수소 이거는 삼중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었습니다. 헬륨과 중성장기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럼 이건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핵융합이고 두 번째 거는 우라늄 235에다가 느린 중성자 하나가 흡수됐더니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리가 되고 세 개의 중성자를 내놓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내놓습니다. 핵분열이죠. 역시 여기는 반응 전의 입자들하고 반응 후의 입자들 질량을 비교해보면 반응 전이 입자들 질량이 더 큰 거죠.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A는 핵융합이다. 맞다. B에서 입자들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죠. 작다. 땡. 이거는 N 중성자
N01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중성자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니죠. 정지 질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은 질량 에너지 등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과제는 우리 교과서 문제를 푸는 걸 과제로 쌤이 낼 테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고 푼 것을 사진을 잘 찍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